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길을 가면 나오는 어느 고을에 윤상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덕망이 높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윤상감이었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어느 가을날 윤상감은 병상에 누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집안은 곡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도 남은 자식들의 눈빛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벌써부터 재산 목록을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있었고 오직 막내딸 춘정만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상여가 떠나고 사무제를 지낸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랑채를 서성이며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살피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곡간과 헛간을 돌아보며 재산 목록을 대충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지요.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할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상감 댁 재산이 적지 않다던데 아들 둘이 어찌 나눌까? 장남이 대부분 받겠지. 그게 법도 아니겠소? 춘정은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딸인 자신에게도 아버지께서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남겨주셨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늘 자신을 아끼셨으니까요. 상을 마친 지 1회째 되던 날, 마을의 훈장이 윤상감의 유언장을 들고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윤상감께서 남기신 유언을 낭독하겠소. 첫째와 둘째는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춘정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훈장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둘째 아들에게는 논 5마지기와 밭 3마지기를 물려주노라. 형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낭독되었지요. 막내딸 춘정에게는 머슴 복돌 하나를 맡기노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첫째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춘정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돌은 윤상감 댁에서 10여 년을 일한 머슴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말수가 적고 어리숙한 행동을 자주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복돌이라 불렀지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말을 시키면 엉뚱한 것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춘정은 복돌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아버님은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복돌은 유언장이 낭독되는 내내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가끔씩 춘정 쪽을 힐끗 바라보곤 했지요. 에이, 막내 아가씨도 참 운이 없지. 논밭 한 떼기도 못 받고 바보나 받았으니. 마을 아낙네들의 수근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춘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여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요. 복돌은 여전히 멀뚱히 서서 그저 춘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제들은 재산을 나누며 각자의 몫을 차지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채의 자리 잡았고 둘째는 논밭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춘정에게 돌아온 것은 마당 한켠의 허름한 행랑채뿐이었지요. 막내 누이 동생 행랑채에서 지내거라.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니 혼처를 알아봐 주마. 형님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춘정은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시집 보내 집안에서 내보내려는 속셈이었지요. 춘정은 초라한 행랑채로 짐을 옮겼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돌이 묵묵히 그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아씨, 여기 두면 되겠소? 복돌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정은 고개만 끄덕였지요. 복돌은 행랑채 앞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들었소?
윤상감 막내딸이 바보 하나만 받았다면서? 허허, 그것도 유산이라고 받았다니.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하지. 계집아이 혼자 바보 머슴 데리고 살면 무슨 꼴이 나겠소? 장에 나갔던 춘정은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쳤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을 건달며 지길을 막았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윤씨, 댁 막내 아가씨 아니신가? 바보 복돌이나 상속받았다며? 하하. 춘정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피해 가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돌이 어디선가 나타나 춘정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람한 체구가 건달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지요. 가자, 바보랑 싸워봤자. 건달들은 중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멀찍이 서서 춘정을 바라봤고 그의 눈빛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춘정은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은 큰 집에서 편히 자고 자신은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허름한 방에서 떨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정은 문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춘정의 집신은 어제 장에 갔다 오는 길에 터져서 너덜너덜했었지요. 자세히 보니 서툰 바느질로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칠밥이 삐뚤빼뚤하고 헝겊 조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건 누가? 춘정이 고개를 들자 복돌의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돌의 모습이 보였는데 손가락에 헝겊을 감고 있었지요. 밤새 바느질을 했단 말인가? 춘정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복돌이 밤을 새워 자신의 집신을 기워준 것이었습니다. 춘정은 그제야 복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 복돌을 자신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름이 지나 윤상감의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형님들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아니, 분주한 척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첫째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느라 바빴고 둘째는 새로 받은 논밭을 돌아보느라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춘정아, 제사는 내가 알아서 준비해라. 형님들은 바쁘시단다. 큰형수의 말에 춘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삿날 새벽 춘정은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제사상에 필요한 숯과 장작이 이미 사랑채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들국화 나름이 깨끗이 씻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춘정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 복돌이 멀찍이 서서 말했습니다. 장감 도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라. 복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춘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돌이 아버지를 얼마나 따르고 그리워하는지를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님들은 형식적으로 절만하고는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사랑채 마루 밑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감님, 소인이 아씨를 잘 모시겠사옵니다. 복돌의 흐느낌을 듣는 순간 춘정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형님들보다 복돌이 아버지를 더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치른 지 며칠 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상감이 남긴 재산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첫째가 사랑채를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둘째도 함께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장부는 보이지 않았지요. 형님, 혹시 형님께서 따로 보관하신 것 아니요? 뭐라? 내가 왜 그러겠느냐?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 하나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으리 행랑채 뒤쪽에 발자국이 있사옵니다. 모두가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춘정이 기거하는 행랑채 뒤편 흙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이건 남자 발자국이 아니냐? 첫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춘정을 바라봤습니다. 막내 누이, 혹시 내가 아는 게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춘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의 의심은 이미 굳어진 듯 했지요. 행랑채 근처엔 너와 복돌밖에 없지 않느냐. 순간 춘정은 복돌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복돌이 장부를 가져간 것일까요? 하지만 복돌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마을에는 윤씨 댁 막내딸과 바보 머슴이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정은 잠결에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복돌이 달빛 아래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저 밤중에 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복돌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복돌의 행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돌 그놈, 밤마다 무얼 하는 건지. 글도 모르는 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겠소? 춘정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복돌이 형님들의 재산을 훔치려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춘정은 용기를 내어 복돌을 불러 세웠습니다. 복돌아, 내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복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대답을 하거라. 혹시 형님들 재산을 훔친 것이냐? 아, 아니옵니다, 아씨. 복돌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밤마다 집안을 배회하는 것이냐?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복돌의 대답에 춘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춘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복돌이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며칠 후 형제들은 사랑채에 모여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안 되겠소. 장부를 찾지 못하면 재산 분배에 문제가 생길 것이오. 둘째의 말에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형제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들은 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들의 몫을 늘려놓았던 것이지요. 진짜 장부가 드러나면 그 부정이 탄로 날 터였습니다. 막내와 복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어떻겠소? 첫째의 제안에 둘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하나 몰아세우는 게 뭐 어렵겠소. 어차피 마을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지 않소. 형제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복돌이 장부를 훔쳐 어디론가 숨겼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들었소? 바보 복돌이가 장부를 훔쳤다던데. 그럴 줄 알았어. 막내 아가씨가 뒤에서 시킨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쉽게 소문을 믿었습니다. 춘정은 이런 소문을 듣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복돌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수상한 행동을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형님들이 행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춘정아, 복돌을 당장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부를 훔친 도둑을 집에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돌이 정말로 도둑이라면 내보내야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새벽 춘정은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니 복돌의 움막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복돌이 쓰던 물건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지요. 복돌아, 복돌아. 춘정은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복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형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역시 도망쳤구나. 이제 확실해졌어. 복돌이 장부를 훔친 게 분명하다.
아니옵니다, 형님. 복돌은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럼 왜 도망쳤겠느냐? 떳떳하다면 당당히 있어야지. 형님들의 말에도 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이 도둑일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복돌이 도망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바보가 아니라 도둑이었구먼. 불쌍한 윤씨 집안 바보한테 속았어. 춘정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아, 너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냐? 춘정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복돌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요. 그날 오후 춘정은 복돌이 머물던 움막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움막은 초라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춘정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춘정이 복돌의 거적대기 베개를 들어 올렸을 때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춘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윤상감의 필체가 분명했지요. 이건 아버님의 글씨? 춘정은 숨을 멈추고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막내딸 춘정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장부를 조작하여 재산을 더 챙기려 하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으니 내 잘못이 크도다. 막내 춘정에게 진짜 재산을 모두 넘기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의심할까 두려워 이를 숨겼다. 복돌만은 내가 어릴 적 구해준 아이로 평생 나를 충실히 섬겨왔다. 그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문맹인 척하며 나를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다. 춘정아, 복돌을 믿거라.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진짜 재산 장부는 복돌이 알고 있다. 춘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유서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복돌이 바보가 아니었다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닌 것도 말을 아낀 것도 모두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거짓말을 하신 거였구나. 춘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복돌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지요. 춘정은 유서를 품에 안고 복돌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다니. 아버지가 구해준 고아였고 평생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춘정은 복돌과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집신을 키워준 일, 제사 준비를 도운 일, 마을 건달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일. 그 모든 게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형님들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장부를 숨긴 것도 복돌이었던 것입니다. 복돌은 바보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어. 춘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복돌을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때 마당에서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 그놈을 찾아야 해.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이미 마을 사람들을 풀어 찾고 있소. 곧 소식이 올 것이오. 춘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들이 복돌을 찾으려는 이유는 진실을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돌을 찾으면 그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복돌을 찾아야 해. 내가 먼저 찾아야 해. 춘정은 유서를 품속 깊이 감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님들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복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을 찾는 자에게 상을 내리겠다. 첫째의 선포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은 순박해 보이지만 힘이 센 사람이었기에 여러 명이 함께 다녔지요. 춘정은 서둘러 복돌을 찾아야 했습니다. 형님들보다 먼저 복돌을 만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복돌은 어디로 갔을까? 춘정은 복돌이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렸습니다. 뒷산의 약수터, 시냇가의 버드나무, 대나무 숲. 춘정은 먼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한편 형님들도 수소문 끝에 복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북쪽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소. 빨리 가자. 놈이 산을 넘어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해. 형제들은 마을 청년 몇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춘정은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이 치마를 찢고 돌부리에 발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복돌아, 제발 무사해라. 내가 곧 찾아갈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찬바람이 불어왔지요. 춘정은 불안한 마음에 복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복돌아. 메아리만 돌아올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산속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춘정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계곡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정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지요. 복돌아, 복돌이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곳까지. 복돌아, 너 다쳤구나. 춘정은 치마를 찢어 복돌의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아씨, 위험하옵니다. 어서 돌아가시옵소서. 무슨 소리냐? 너를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 복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님들이 소인을 잡으러 올 것이옵니다. 아씨는 다치시면 안 되옵니다. 복돌은 여전히 춘정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은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말이지요. 복돌아,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믿으셨는지를 말이야. 춘정의 말에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춘정은 복돌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가냘픈 아가씨가 장정을 업고 온 것도 놀라웠지만 춘정의 단호한 표정에 더욱 놀랐지요. 마을 어르신들과 형님들 모두 모여 주십시오. 춘정의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춘정아, 이게 무슨 짓이냐? 형님,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춘정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서입니다. 마을 훈장이 나서서 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은 분명 윤상감의 글씨가 맞소. 훈장은 유서를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장부를 조작한 일, 복돌이 바보가 아니라 충직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재산 장부의 행방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바보가 아니었단 말인가? 형님들이 재산을 속인 것이었구먼. 형님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 첫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들, 진짜 장부는 소인이 가지고 있사옵니다. 복돌은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상감이 직접 쓴 재산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상감님께서는 소인에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막내 아씨를 부탁한다고 형님들이 욕심을 부리거든 이 장부를 보이라고 하셨사옵니다. 복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군장이 장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요. 그리고 보니 재산의 대부분이 막내딸 춘정에게 남겨졌구려.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욕심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지요. 우리가 잘못했소. 둘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춘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님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형님들,
저는 재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복도를 바보라 오해한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복돌이 바보가 아니었다니 오히려 가장 충직하고 영리한 사람이었구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던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복돌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복돌,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하오. 복돌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탓이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장에서 만났던 건달들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복돌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어찌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복돌의 너그러움에 감탄했습니다. 훈장은 복돌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복돌, 자네는 문맹이 아니었지? 그렇사옵니다. 상감님께서 소인을 구해주셨을 때 몰래 그를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하오나 양반집 머슴이 그를 안다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숨겼사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네. 그래서 자네가 상감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춘정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를 지켜주지 못하고 의심까지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복도라,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아씨,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인이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하옵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님께 받은 신의를 지킨 거야. 나야말로 부족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와 시련을 겪었기에 이제 그들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지요. 며칠 후 춘정은 형님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들, 저는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정아, 그것은 아버님께서 너에게 남기신 것이다.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진짜 남기고 싶으셨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춘정은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복도를 맡기셨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 줄 충직한 사람을 말이지요.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춘정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형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춘정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형님들도 이제 깨달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재산은 법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춘정은 자신의 목 중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아씨, 그러시면 아씨께서는 걱정 마, 복도라. 나에겐 내가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복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인은 평생 아씨를 모시겠사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는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니까. 그해 봄, 춘정과 복돌은 작은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지요. 복돌은 밭을 일구고 춘정은 길쌈을 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정이 밭에서 일하는 복돌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돌아, 잠깐 쉬었다 해. 고맙소. 아씨, 아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는 그냥 춘정이라 불러. 복돌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춘정, 그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정, 소희는 아니, 나는 정말 행복하오. 나도 그래, 복돌아. 혼자 두지 않겠소. 평생 곁에 있겠소.
춘정은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지킬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마을 사람들은 가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사람들이로구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지. 세월이 흘러도 춘정과 복돌은 변함없이 서로를 아꼈습니다. 윤상감이 남긴 진짜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춘정과 복돌은 오해와 시련 속에서도 진실을 지켜냈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짜 부는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